네, 오늘은 그 암행어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행어사는 많이들 아시고 또 들어보셨죠? 예, 근데 우리가 암행어사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도룡, 춘향전의 이도룡이 이제 생각나고요. 또 야사, 그리고 설화집에 많이 나오는 박문수 어사가 많이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암행어사의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오늘 알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행어사는 이두룡께 남원 고을에 이제 내려가서 암행어사를 출도하면서 어떤 춘향이를 구해주고 또 남원 고을의 억울한 백성들의 송사 또 이런 민원들도 해결해주는 이런 구원자, 메시아적 그런 존재로서 암행어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 암행어사라는 게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백성들이 암행어사의 이런 행동들 그리고 기다림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이제 된 겁니다. 암행어사는 우리 조선에서 생겨나게 된 것은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지방관 그리고 어떤 지방에서 토착 세력의 향리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을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찰하는 목적으로서 파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암행어사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암행어사 제도라는 거는 바로 이 백성들을 임금이 인과 덕으로서 근본으로 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했던 것이었어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신라 시대는 사자, 고려 시대에는 감찰어사, 영찰사 이러한 지방관을 감찰하는 이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서 관찰사로서 이제 감시를 했고 백성들의 억울함 송사들도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지만은 암행을 하면서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만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부터 지방 감찰관을 감찰하는 이러한 제도는 있었지만 암행하면서 하는 이러한 또 어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사의 역할들은 고려나 신라 시대나 중국에서도 있었지만 이 조선 시대에서 아주 극적인 이 반전을 유효하는 암행을 하면서 나타나면서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이러한 어사 제도는 조선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 이 출도라는 거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의 어떤 역할도 있었던 것이었고 또 수령에게는 지방에 있는 수령에게는 피하고 싶은 이런 또 존재이기도 했었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출도라는 말은 또 잘 안 쓰고 출두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근데 이 출도란 말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출도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됐고 또 노종이라는 또 많이들 사용을 했다라고도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암행어사 출도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했던 말이 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해서 조선에서 이제 쓰였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사 자격과 선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왕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냥 파견하고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조선 초기에서는 왕이 직접 선발해가지고 후보자들을 선발했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뽑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승정원에게 후보자들의 명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승정원에서 이제 그 통보를 해서 이제 지정을 하면 통보를 해서 그 어사로 이제 그 선정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선 초기에는 그렇게 왕의 직접 그 통해서 했지만은 점점 그 조선 중기로 갈수록 어사 파견하는 횟수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는 의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게 이제 바뀝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준들이 처음에 그 청렴 결백하고 젊은 당화관에서 이제 어사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청렴 결백, 그러니까 깨끗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적발해내고 그 이러한 그 처음에 이제 그 젊은 이 신하들이기 때문에 어떤 노회한 뭐 이렇게 나이 먹고 교활하고 간신적인 이런 그 노신들이 아닌 아주 젊은 바로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몇 년이 지난 이 신하들이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당화관이 가게 되는 거죠. 당화관이라는 거는 조중에 있는 관원들은 당상관과 당화관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당상관은 정상품의 통정대부 이상이 당상관이에요. 그리고 정상품의 그 통운, 그 통정대부, 통운대부로 또 정상품에서 구분이 되는데 그 통운대부 이하의 그 관원들 우리가 당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하관에 있는 중에서도 젊은 이런 신하들 중에서 이 청렴 결백한 사람들을 이제 주로 이제 자격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젊은 당하관으로 뽑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 암행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방에 파견되다 보니까 하루에도 이렇게 말을 타고 상당히 수백 리를 가게 되니까 이 체력이 우선 좋아야 되고요. 또 자기들보다도 품기가 높은 또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관원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왕의 특사로서 왔기 때문에 그들을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강직하게 처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기왕성한 그러한 그 젊은 당화관들로 이제 그 어사 자격에 갖추어지 되고 이제 지방에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의 이제 그 희종신이어야 돼요. 희종신이라는 건 이 왕에 가까운 신하들입니다. 그 조정에서 왕의 측근들로서 시종을 드는 이런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승정원, 그러니까 도승지, 승지들이 있는 승정원, 그리고 이 사헌부, 사관원, 뭐 예문관, 이러한 그 관청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왕의 측근이고 또 왕을 가까이에서 시종하는 그 시종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왕의 의중을 잘 아니까 이제 그들이 시종신으로서 추천받아서 이제 선발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급제자야 됩니다. 과거 급제자에서도 문과에 급제해야 돼요. 그래서 묵과도 있고 음과도 있고 뭐 잡과도 있지만은 주로 거의 대다수가 문과에 과거에 급제했던 시종신들이 이제 암행어사로 선발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음거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조상들이, 나라에 큰 공덕을 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음서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이제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바로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음과라는 몇 가지의 시험 후에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급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한두 번은 갔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 문과의 학식에 풍부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어사로서의 이제 자기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사 자격과 선발도 저러한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파견 가서 어사의 직무를 수행을 했던 것이죠. 자, 어사 선발제 과정을 보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정부에서 이제 추천을 한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는 왕이 직접 해서 이렇게 후보자들의 명단을 뽑아내고 승정원에 보냈지만은 이제 중기에 있어서 너무 이제 많아지고 또 그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 상당히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러한 그 사례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왕이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보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파견하다 보니까 그 왕으로서의 이제 그 한계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벅찬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정부에서 후보자 명단을 이제 적어서 그 왕께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왕께서 그 추천자 명단을 보고서 왕이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을 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명을 선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를 다시 보내라 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받은 명단을 보고 그 왕께서 의중에 누구를 어사로 뽑아야 되겠다는 걸 의중에 갖고 있는 것이죠. 뭐 영의정, 좌의정, 우정이 있는 데서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사는 왕이 자기가 이렇게 직접 뽑으면서도 자기만이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암행어사라는 거는 비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개되면은 별 그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비밀스럽게 이제 어사를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자 명단들이 올라오고 거기서 왕께서 의중에 두고 이제 그 도승지 그 승정원에 이제 그 명단을 이제 그들이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왕이 선발을 된 그 사람 중에서 의중에 그 두었던 그 신하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왕이 부르는 그 어떤 그 어명, 이런 것을 패초라고 합니다. 패초. 저 패초는 뭐냐면 그냥 나무판이에요. 나무판에다가 그 앞에는 그 패초는 이제 붉은 그 색을 칠한 나무패고 앞에는 명자가 그 써 있는 거죠. 그 명자가 써 있고 뒤에는 그 신하의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초를 그 승정원에서 갖고서 이제 그 신하에게 그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어명으로서 당신이 이제 그 어떠한 직분에 그 임명됐다라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소환장이라고 보면 돼요. 관리 임명 소환장이 바로 패초다. 그래서 암행어사도 저 패초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원이나 암행어사나 저런 패초를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암행어사도 왕의 부름을 이제 받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서 이제 그 궁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아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또 왕을 아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승지가 저 패초를 전달해서 왕에 임명된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보통 그 관원이 그 임명되고 또 이제 소환하게 될 때 보통 이제 교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임명장은 고신이라고 그래요. 고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사품 이상 왕께서 직접 이제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선발하고 그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을 교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죠? 교지. 그래서 교지를 이제 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일반 관원에게 어떤 그 왕의 그 관원의 임명장이 이제 되는 것이지만, 어사에게는 그 암행어사에게는 바로 그런 그 고신 그리고 교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이제 패초를 받고 나서 이후에 다른 어떤 지명되는 그 성한을 받는 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이제 패초를 받게 되는 거고, 왕의 부름을 받은 저 패초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그렇게 그 조선시대 때 관원을 그 임명장을 주고 소환할 때, 무조건 내 명령을 따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패초를 받았어야 자기가 부득이 그것을 따르지 못할 경우는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자기가 그 글을 써서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의사를 또 비춥니다. 그래서 그걸 비춥니다. 내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영조 때 어떤 분은
37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역을 하는 거예요. 이 부름을. 그 부름을 이렇게 거절할 때는 당연히 엄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조 때 어떤 신하는 37번이나 아마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았던 분이겠죠. 그 정도로 계속해서 삼고초려 이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했던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패초를 받아서 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패초를 일반 관원과 어사는 이렇게 받아서 왕의 부름을 받고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찰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또 추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생은 추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통에 조선 360개 군현명이 적혀 있는 이 쪽대에다가 군현명이 적혀 있고 그것을 이 통에 담아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신하들과 함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함께 신하들과 논의를 해서 이번에 어떤 지역을 감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신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또 생각했던 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추생을 뽑는 거예요. 군현명을. 그래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그 지역을 감찰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사도 최종적으로 후보자에서 선발을 하는 거고요. 또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서 거기를 수령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것도 추첨을 해서 한다. 그래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이렇게 암행 지역을 뽑았다. 그래서 바로 저러한 방법으로 해서 추생을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반대가 많았대요. 신하들이 반대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여러 곳에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어떤 폐단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추생을 하지 않고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미 비밀이 새 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수령과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결탁돼 가지고 이미 문제가 됐던 것들은 전부 다들 이제 숨겼겠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먹이고 또 선정을 베풀고 그래가지고 입막음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어사로 파견됐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하면서 또 이제 강직한 신하들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추생을 해야 된다고 단종 때부터 일찍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그것들이 이제 되지 않고 나중에서 중종 때인가 이렇게 선조 때서부터 주로 선조 때부터 이 암행 어사 제도가 많이 이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 전에 많이 이렇게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또 비밀이 새어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방법들이 거의 이제 정착이 선조 때부터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또 감찰 지역도 이제 선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봉서, 사목, 마패, 유축이 있는데요. 바로 암행어사를 증명하는 신원을 증명하는 게 바로 저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패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 봉서입니다. 관원을 임명을 하는 것을 고신이라고 그랬고 또 임명장을 교지라고 했었죠. 근데 암행어사는 특별한 증명서가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봉서라는 겁니다. 봉해진 서한이에요. 봉서라는 의미는 봉서는 왕께서 직접 친서로 작성을 하고요. 저기에 왕께서 너를 어사로 이제 임명을 하고 너는 어느 지역에 가서 아까 이제 추생을 해서 뽑았던 그 지역 감찰 어떤 가서 거기를 지역에 가서 암행을 해서 어사의 직무를 보도록 해라. 그리고 어떠한 것을 조사해라. 이러한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목이라는 것은 봉소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담기도 하고, 특별하게 그 어사가 지켜야 될 직무 준칙들, 지방에 내려가서 이래서 준칙들, 그 관가에 가서 밥을 예를 들어서 얻어먹지 말라,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조정에는 대신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세당당하게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어사로서의 지켜야 될 준칙들이 저 3억에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규칙들. 그리고 봉소는 바로 중요한 그런 임무,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봉소와 3억에 이제 지켜져 있어서 저것을 갖고 바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봉소 같은 경우 특이한 거는 일반 어사 같은 경우는 봉소의 겉봉투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그 이름이 써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있지만은 암행어사의 경우에는 봉소의 겉봉투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겁니다. 어사가 누군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어사 이름도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써 있지는 않고 그 겉봉투에 그렇게 써 있죠. 도 남대문 외 개탁. 그러니까 남대문에 도착해서 문 밖에서 열어봐라 라는 거예요. 도 동대문 외 개탁. 하는 동대문 밖에 나가서 열어봐라. 그 암행어사가 그 봉수를 받으면 바로 즉시 사대문 밖에 나가가지고 그 봉수를 열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행어사로 선발됐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느긋하게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준비 채비를 바로 지명되면 즉시 그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해서 그날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대문 밖에 나가면 저 봉수를 그때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동대문, 남대문, 그 숭례문, 이렇게 흥인지문, 도리문 이렇게 써 있었겠죠? 그 문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서야 그 사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비밀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해서 그 봉수를 그때 알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어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당하게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많은 군관도 거느리고, 수의라고 그래가지고, 관복, 비단, 아주 화려한 비단복을 입고, 이렇게 어사로의 직분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 임무를 띠고. 하지만은, 암행어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거죠. 비밀스럽게 암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봉소 3호. 그래서, 이 봉소는 바로 그 암행어사의 임명된 증명서죠. 그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봉수와 그 3억, 그리고 또 이제 그 마패와 유축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마패를 한번 이제 좀 보게 되면 방금 저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봉서, 왕의 친서 서한이고요. 저건 이제 3억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많은 이야기,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마패, 유척,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암행어사를 증명하는 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봉소예요. 이렇게 봉소의 서한의 어떤 직무와 그리고 어떤 직권과 어느 지역을 가라는 저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패죠. 이 마패는 우리가 많이들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저 마패는 처음에는 조선 초기에는 그 역제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조선시대 때 관원들이 지방에 출장 갈 때 이제 걸어서 가지만은 가까운 데는 멀리 갈 때는 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관원들이 출장 갈 때 필요했기 때문에 역제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역제제도는 지방에 그러니까 30리마다 역을 만드는 거예요. 30리마다 역을 만들어서 관원이 말을 바꿔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땐 역줄도 같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역참에는 바로 이런 그 말과 역줄들이 이제 근무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도 쓰는 말이 어느 지역을 갈 때
또는 뭐 어디 갈 때 한참 걸린다는 말 쓰죠. 네. 그 한참이 한 역참과 한 역참의 사이예요. 우리 그 역참과 역참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참 걸린다고 어디 뭐 등산 갈 때 산에 저 어디까지 막 한참 걸려요. 막 그게 이제 그 사이예요. 그래서 그 역참제도에 사용하기 말을 쓰기 위해서 저 마패를 관원들이 이제 그 사용했던 것이고 상서원회라는 곳에서 발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마패를 보면 이제 말에 이제 그림 수가 있는데 뭐 최대 많은 건 7마리서부터 이제 1마리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말에 그려진 숫자만큼 말을 쓸 수 있던 거였죠. 그런데 일반 관원들 그리고 일반 어사들은 모르겠지만 암행어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말을 저 그려져 있는 수만큼 쓰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말도 자기 말을 갖고 빌렸다기보다는 그 공무에 쓰기 위해서 역참해서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금방 그 소문이 나죠. 다 그 지방에 그 역참이라는 것이 거기에 관찰사나 수령이나 다 같은 그 연관되어 있는데 금방 바로바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거를 주로 썼던 거는, 이제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그 출두할 때 사용했던 것이었죠. 자기가 어사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창고를 그 봉고할 때, 그 창고를 이제 딱 막고 이제 문서를 막 조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그 조사 도중에 또 그 빼나가기도 하고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우리 비추창고 우리 검열 나올 때 이렇게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관아에서도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바로 어사출두가 되자마자 봉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 봉고를 할 때 이 봉고 쓰고서 종이에 봉고를 쓰고서 저 마패를 이제 인을 찍어가지고 관인 대신으로 꽝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인이 남아있는 것도 조금 약간 보이죠. 인주의 그 빨간 이제 그런 것이 도장의 어사의 관인의 용도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패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패는 처음에는 조선수차기는 나무로 좀 만들어졌다가 파손되고 손상되고 그래서 이 세조 때부터 철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 상단 부분에 끈을 묶어서 허리에 차서 이제 들고 허리에 차고 이제 소지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마패는 암행어사의 어떤 신분을 증명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권위와 위엄을 보이는 의미로 또 이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유척은 우리가 보통 암행어사는 출두할 때 마패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저 유척은 또 상당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유척은 뭐냐면은 한 20cm 정도 되는 노쇠로 만든 자예요. 그래서 한 5가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를 재는 자가 바로 저 유척입니다. 그래서 저 유척도 항상 갖고 다녀야 됐습니다. 저 유척의 사용 용도는 뭐였냐면은 이제 어사가 출도를 하고 나서 창고를 이제 봉고하고 저 유척을 갖고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박 이렇처럼 이렇게 쌀을 푸는 용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용기로서 우리가 세금을 징수를 지방 수령이 세금을 징수해서 이제 한양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또가 자기 마음대로 곡물로 보내고 또 자기가 또 이제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되나 박에 길을 잽니다. 어사가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형구라고 있죠. 죄인들을 엎드려서 곤장을 때리지 않습니까? 태나 장으로 때리는데 태와 장의 크기를 또 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국대전에 그런 형구의 크기들도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형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죄인을 형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저거를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죄인들의 그 남용을 막고 또 이 세금 징수의 수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그래서 도량행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저 유척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행어사 하면 단지 그냥 그 철도에 하고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수령을 뭐라고 그랬고요. 그냥 쉽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이제 처벌하고 파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꼼꼼하게 행정 절차를 거쳐서 수령을 파직하신 것이지, 그냥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그 불법 문서를 파악해서 그 불법 문서가 되어 있는 것을 갖고 또 유척을 갖고 이렇게 수령을 파직하는 거죠. 처벌하는 어떤 그런 증명하는 문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불법 문서도 창고에 있는 물건과 장부에 있는 물건을 대조를 해서 정확한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나쁜 마음을 가진 아전이, 이속이 또 문서를 불법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법 문서에는 수령의 낙인이 찍혀 있는 것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낙인이 찍혀 있는 문서는 공문서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서에서 어떤 불법적인 사항과 이 창고에 있는 어떤 곡물의 수량에 맞지가 않으면 그건 징병제가 안 돼요. 수령이 확인한 문서만이 그 문서로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봉서의 그 내용, 이러한 것들에서 다 자세하게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사목과. 그래서 그런 나중에 한양으로 귀환해서 왕께 보고할 때 그 불법 문서도 같이 증명자료로 보고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갖고서 이제 수령을 이제 징계했다. 또한 유처, 아주 중요한 그런 있었습니다. 자, 정조가 영남 지역에 보낸 신기타라는 암행어사에게 준 봉서입니다. 이걸 잠깐 이제 한번 보면은, 경상도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는 고을도 한결같이 해당 고을을 염탐하라. 그러니까 어떤 전라도 어사로 파견되면, 그러니까 전라도 어사로서 거기에 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상도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는 고을도 염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탐할만 하라는 거지 어사 출두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사가 어떤 암행어사로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감찰을 할 때 딱 그 지역에 정해진 곳만 출두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해진 곳만 가서 그 어사 출두를 한다. 그리고 수령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그 즉시 봉구하고 조정에 들어온 뒤 논하라. 뭐 이런 것들. 각 고을의 진율과 곡물의 대여에 대한 잘잘못의 허위업을 낱낱이 탐지하라. 그러니까 기근이 생겨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해서 곡물들을 이제 그 환곡으로 이제 이렇게 빌려주고 또 가을에 걷어 이러거든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걷는 그런 환곡도 있고 또 기근, 흉년이 들어가지고 긴급하게 이런 구제하기 위해서 쌀을 또 이제 나눠주거든요. 그런 진율.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많이 수령이 향리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빼먹기도, 횡령도 하고 또 백성들이 줬던 걸 다시 또 많은 이자를 갖고서 걷어들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낱낱이 조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수령뿐만 아니라 감사도 감찰하라. 뭐 이런 거죠. 관찰사까지도 감찰하는 거겠죠. 그리고 옥사가 지나치거나 형벌을 쓰는 데 대해서 신중하지 않은 자는 보고하라.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뭐 가두거나 또 때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송사의 문제, 재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지도 보고하라는 것이 이제 정조가 이 심기택에 줬던 이런 봉수의 그 내용입니다. 수령의 어떤 죄들, 그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죠. 이제 출두를 할 때, 이제 마패를 들고서
이렇게 이제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 이제 그 관아의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고 또 이제 그러면 그 관아에 있는 이속들이 그 아전들이 쫙 일렬로 이제 대열을 하고 그 수령이 앉아 있는 그 대청에 있던 어좌에 가서 앉는 것이죠. 이렇게 앉으면서 이제 문서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문서들을 다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삼일 걸리는 거예요. 그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 또 뭐 4, 5일 오랫동안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적발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것을 갖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창고를 봉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관이 거기를 지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며칠 동안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수령을 어떤 그런 그 치적, 상당히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하는 것을 계문을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적발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수령을 징계하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적이 있으면은 포상수하는 그런 계문을 왕께도 올립니다. 그러한 그 선정한 것들도 있으면은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2, 3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이렇게 불법 문서를 적발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옥 그 옥에 갇힌 죄수들도 다 이제 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재판의 과정, 송사들도 다 결성 문서들도 보게 되고 하면서 아주 많은 과정들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원을 그 조사를 해요. 백성들이 억울한 내용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고쳤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또 해결해 줘요. 그리고 효녀, 효부, 그 마을에서 상당히 그 효자나 또 효녀나 또 이런 그 사람들을 또 그 찾아내고 재주 있는 사람을 또 그 인재를 개발하고 이러한 일까지 다 그 암행어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겪은 다음에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귀환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암행어사가 출도해서 그 관아에 있으면서 그 직무의 권한이었던 겁니다. 이 어사 출도는 또 이렇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밤중에 해도 되고요. 날이 뜨자마자 해도 되고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해가 안 떴을 때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이렇게 반전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했고요. 또 큰 그 고을 같은 데에서는 그 큰 누각이 올라가서 출도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 관아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건 아니다. 큰 누각에서도 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도를 하게 되면은 그 관아에서도 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우를 받으면서 관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큰 그 누각이 아닌 자기가 뭐라고 그럴까요? 암행어사로서 그 신분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행여인 거지같이 행세하고 있던 모습으로 그 마을에서 처소에서 있었던 데서도 출도를 해요. 거기서도 신분을 밝히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역졸들이나 관에 있는 아전들이 와가지고 그 어사를 모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에 또 갑니다. 대개는 방금 제가 말했던 이렇게 출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밤에 또는 새벽에 갑자기 관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또 했지만은 주로 이렇게 처소에서 그 자맹어에 있었던 처소에서 출두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암행어사가 출두를 이제 하고 이제 그 한양으로 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올라가면 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주 그 삼옥에 있었던
내용에 충실하게, 그리고 봉소에 있었던 내용에 충실하게 보고를 쭉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올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 현지에서도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장계라고 해요. 장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조정의 그 왕께 올려야 되겠다 하면은 장계를 써가지고 올리기도 합니다. 또 이 봉소의 치계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상을 조사했을 때 이것은 바로바로 그 상주해라, 보고해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 장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끝나고 올라와서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 보고서의 내용은 아주 그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 수령의 어떤 그 죄목을 낱낱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올리면 왕께서 보고서 그대로 이제 처벌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보고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왕께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암행어사가 이러한 데를 감찰하고 들어왔고, 이러한 내용으로 죄목으로 수령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드러날수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또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암행어사가 그 수행원들도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시정관들이 또 자기가 시정관으로 가게 된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비밀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시정관을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정관들, 그 수행원들이 지역에서 그 정보를 조사해서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어떻게 다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 수행원들이 조사를 하지, 그 지역에. 그래서 그러한 일 때문에 수행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따라갔다. 하지만 군관인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군관인 한두 명 따라갈 경우는 그 어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록에도 기록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을 못 가게 했지만 원칙상으로는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수행원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시종들이 같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비도 되게 필요하겠죠. 일반 어사나 이런 그 필요 관원들은 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행 허가서를 갖고서 그 마을에 가면 그 과마에서 그 먹을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생활했지만, 암행어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까? 주막에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그 걸식을 또 하게 되는, 돈이 없으면 걸식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행어사 같은 경우는 자비로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비로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가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마지막에 끝에 말기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여비들도 만들어서 주긴 줬지만은 원칙상으로는 그 여비들도 자기가 마련해서 갔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러한 것들은 다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암행어사 제도는 이 조선에 있어서 어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하나의 그 노력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상당히 출도했을 때는 멋있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밀스럽게 파견됐고, 또 암행어사는 상당히 그 거지 어사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비밀성을 지키고 내려가서 백성들의 어떤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그 관원이 바로 암행어사라는 직제였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